시간에 시간을 줘서 오시기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제가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강의가 이제 너무 유니스 선생님들 때, 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자본주의 일반의 문제로서,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이런 기본적인 어떤 작동 메커니즘입니다. 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강의 제목 또한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이해라는 이제 그 강의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경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 어떤 사회에서 재화가 생산되고 교환되고 분배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다루는 게 이제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묶어서 경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뿐만이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존재했던 그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거제 사회가 있었을 거고, 노예제 사회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간에 인간이 존재했던 사회에서는 재화가 생산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교환이 되고 분배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비가 되어왔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될 거는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경제 사회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재화의 생산과 교환 분배, 그 다음에 소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 내지는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하는 문제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경제를 이제 분석하는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적 관점이 있고 이제 비주류적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류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계 내에서 이제 지배적인 담론들을 이제 생산해내고 있는 그 한 분파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주류 경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류적 관점은 주로 그 미국의 신고전파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의 우리가 보통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신고전파 그 경제학이 이제 주로 주류적 관점을 갖고서 이 경제적 현상들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주류적 관점은 여러 이 분파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경제학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 경제학이 있고요. 마르크스 경제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컨대 그 스라파 경제학이라는 스라피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라파주의 경제학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스라파주의 경제학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케인스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케인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해서 케인스가 주류인 걸로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케인스 경제학도 경제학계 내에서는 이제 보통 비주류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의 이제 주로 주된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분파는 사실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 저것도 이제 미국식의 그 신고전파 경제학인데요.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안 부릅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전공하는 그 대학생들이죠. 대학생들이 배우는 경제학 원론 교과서나, 예컨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공 교과서인 미시경제학 교과서나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자본주의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제적 현상들을 전혀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개념이 뭐냐면 시장 경제라는 개념입니다.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현실 경제를 이제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경우는 이제 이 기술적 발전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마르크스 경제인데요. 이 마르크스 경제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내에서의 여러 경제적 현상들을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스라바 경제학이나 케인스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 말을 대부분 혼용해서 씁니다. 뭐 시장 경제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은 동시대를 지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동시대를 똑같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똑같은 경제적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고 동일한 어떤 경제적 문제들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경제적 현상과 동일한 그 경제적 경험들을 어떤 사람들은 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 경제라는 개념하고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좀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거나 뭐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나 그게 매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개념은 그 의도 자체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놓게 되는 대안이라든가 어떤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답이죠. 해답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그 책 강의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이 시장 경제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경제적 현상들을 다르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세계관의 차이인데요. 시장 경제라고 하는 용어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첫 강의는 이 시장 경제라는 개념하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용어들이 어떤 세계관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제 첫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미국식 15전가 경제학, 주류 경제학이죠. 주류 경제학에서 주로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그 시장 경제 개념에 대한 어떤 비판이죠. 그 비판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할 때 뭐를 도대체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보통 여러 선생님들도 시장 경제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시장 경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럼 도대체 뭐를 시장 경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는요. 근데 막상 사람들한테 시장 경제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고 굉장히 늘 쓰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라는 개념이.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가장 많이 대답하시는 이 대답이 뭐냐면 시장이 존재하는 경제가 시장 경제다. 그냥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하면 그러한 경제를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한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일단 시장이 있어야 되겠죠. 시장 경제가 정리가 되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장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장 경제가 정의되기 위한 이거는 그냥 필요 조건에 불과할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개념이 우리가 정의가 되려면 시장이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예를 우리가 하나 들어보면요. 조선 사회에 시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조선사회에. 있었죠. 근데 우리가 조선사회를 시장경제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사회라고 안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을 생각을 해보면, 북한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물자들이 사실 북한에서 시장을 통해서 사실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소비재들 같은 경우가. 그러면 북한에도 사실 시장이 있는데, 그럼 북한 사회를 우리가 그럼 시장경제, 내지는 시장경제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거 우리가 그렇게 안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소련 사회에서도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 소련 사회에 시장이 존재했다라고 해서 그 소련 사회를 우리가 시장경제 사회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 사회도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에도 지금 시장이 있고 옛날 그 소련 사회에도 시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시장경제 내지는 시장경제 사회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조건이 하나가 더 충족이 돼야 된다. 이게 충분 조건인데요. 시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장을 통해서 경제적 자원이 배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시장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통해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입니다. 경제적 자원들이 배분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시장경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자원 배분이 시장을 통해 그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가 결국은 이제 그 시장경제 사회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시장만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요. 시장을 통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대부분의 어떤 경제적 자원들이 배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경제라는 개념은 자원의 배분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경제라는 개념은 단지 시장에서 재화나 상품이 교환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경제라고 하는 개념은 경제적 자원의 일종의 그 배분 메커니즘이죠. 배분 메커니즘으로 보통 이제 시장경제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사회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존재했지만 그 조선사회가 갖고 있던 대부분의 경제적 자원들은 사실은 시장을 통해서 배분이 됐던 게 아니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죠.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통해서 그 대부분 그 조선사회 내의 경제적 자원들이 배분이 됐다라는 거고요. 근데 북한 사회에서도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소비재들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적 자원들은 사실은 당이나 국가의 어떤 명령체계죠. 명령체계를 통해서 사실은 그 배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류경제학에서 쓰는 시장경제라는 개념은 단지 그 시장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를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배분 메커니즘으로서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시장을 통해서 경제적 자원이 배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자원이 배분이 되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자원이 배분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원이 배분이 될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 어떻게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되느냐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신발 산업이 있고요. 신발을 만들어내는 어떤 신발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내는 어떤 빵 산업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예컨대 신발을 만들어내려면 그 신발 산업에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야 뭔가 신발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예컨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자원들이 이제 보통 자본과 노동인데요. 예컨대 신발 산업의 자본이 뭐 한 10억 원어치의 자본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신발 산업에 뭐 한 100명이 들어가서 지금 신발을 만들어 생산해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빵 산업에는 자본이 뭐 한 5억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예컨대 뭐 한 200명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발 산업에 자본 10억, 그 다음에 노동자 100명이 지금 들어가서 신발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빵 산업에는 자본이 5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가 200명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자본과 노동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이 자체가 사실은 경제적 자원이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발 산업과 빵 산업에 자본과 노동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다른 모든 조건은 변하지 않는데, 다른 모든 조건은 불변인데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빵 가격만 갑자기 2배로 이렇게 뛰더라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뭐 이유가 왜 그런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빵 가격이 2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1,000원에 팔리던 빵이 자고 일어나니까 2,000원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빵 가격이 2배가 돼요. 그럼 일단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빵 가격이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1,000원에 팔리던 빵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2,000원이 됐거든요. 그럼 제일 좋아할 사람은 일단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빵 공장 주인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만들어내는 빵인데 이게 갑자기 빵 가격이 2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빵 공장 주인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느닷없이 그 수입이 2배가 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빵 공장 주인이 좋아할 겁니다. 반면에 가장 배 아파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좋아할 사람은 빵 공장 주인이고 가장 배 아파할 사람은 누가 가장 배 아파하겠어요? 신발 공장 사장이죠. 신발 공장 사장이 가장 아마 배 아파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옆 동네에 사는 빵 공장 주인이나 나나 집 똑같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신발을 만들고 있고 쟤는 지금 빵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빵 가격이 2배가 되면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빵 공장 주인이 갑자기 막 돈을 갈구리로 막 들고 모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막 떼돈을 봅니다. 빵 공장 주인이. 그럼 당연히 신발 공장 사장은 막 배가 아플 거예요. 쟤나 나나 지금 똑같은 돈 들여가지고 공장 운영하는데 쟤는 막 돈을 갈구리로 긁어 모으고 나는 뭐 어제 버는 거나 오늘 버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신발 공장 사장들 가운데에서 분명히 신발 만들던 기계 다 내다 버리고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빵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왜? 빵 산업에 가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은 신발 공장 주인들 가운데 일부가 빵 산업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자본의 이동을 가져옵니다. 결국은 자본의 이동을 갖고 와요. 그래서 신발 산업에 들어와 있던 예컨대 10억이라는 자본이 들어와 있었는데 빵 산업 쪽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예컨대 신발 산업에는 7억만큼의 어떤 자본이 남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빵 산업에는 당연히 얼마의 이제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까? 총 8억의 자본이 아마 이 빵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신발 산업에서 빵 산업으로 자본이 가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신발 공장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신발 공장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신발 만들던 노동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실업자가 되죠. 공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도 결국은 어디 가서 새 직장 내지는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빵 만드는 데 가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도 아마 따라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노동도 따라가게 될 거다. 그래서 예컨대 신발 산업에 100명이 있었는데 자본이 옮겨가면서 노동자들도 따라가서 예컨대 신발 산업에는 50명의 노동자만 남게 되고요. 50명의 노동자가 빵 산업으로 와서 이제는 빵 산업에는 250명의 노동자가 이제 와서 빵을 만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2배까지 올라갔던 빵이 빵 공급이 증가하면서 다시 빵 가격이 내려가게 될 거고, 그죠? 빵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런 자본의 이동과 노동의 이동은 이제 멈추게 될 거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원이 자원의 배분 상태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다. 경제적 자원의 배분 상태가,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의 배분 상태가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라는 거죠. 처음 시작했던 것에서 이런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될 거다. 자, 그러면서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봐라. 신발 산업에서 자본이 빵 산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빵 산업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신발 공장 주인들 보고 너 빵 산업 가서 빵 만들라라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어제까지 신발 만들던 노동자들한테 너 내일서부터는 저 빵 산업 가가지고 빵 만들어라. 그 누구도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아니면 간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발로 그냥 걸어서 그냥 스스로가 알아서 신발 공장 주인이 빵 산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신발 산업에 있던 노동자들이 빵 산업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는데 경제적 자원입니다. 경제적 자원의 배분 상태가 변화하더라라는 거예요. 변화하더라. 그러니까 그 누구도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는데 경제적 자원의 배분 상태가 지금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뀐다. 자, 분명히 아무도 지시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죠? 가격입니다. 가격이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서 가격의 변화가 결국은 이 사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의 배분 상태를 좀 바꾸어 놓더라라는 겁니다. 바꾸어 놓더라.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시장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 현실 경제를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라는 개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격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여러 선생님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가격이라는 개념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러한 경제적 자원의 배분 상태를 바꾸어 놓더라라는 거죠. 누구도 명령하거나 지시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는데 그냥 경제적 자원의 배분 상태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격이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 이 사실은 이 가격을 의미한다. 가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결국은 이 시장 경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시장 경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격의 이제 신호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격의 신호 기능을 통해서 이 경제적 자원의 어떤 그 배분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경제적 메커니즘입니다. 메커니즘을 이제 시장 경제 사회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뭐냐, 즉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가격.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 경제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국 가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가격을 설명하는 것이 이 시장 경제
이 개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가격을 한번 좀 말씀해 보실래요? 가격, 알고 계신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알고 계신 가격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예컨대 뭐 빵 가격, 방금 전에 봤던 빵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신발 가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장면 가격이 있을 거고, 우리가 먹는 자장면 가격이 있을 거고, 옷 가격이 있을 거고, 아무튼 뭐 가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그냥 상품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들을 그냥 다 묶어서 상품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격에는 상품 가격만 있는 게 아니죠. 상품 가격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노동력의 값. 예, 보통 그걸 우리가 임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받는 임금 또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사실은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격에는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있을 수 있고 임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폐. 화폐인데 예컨대 우리가 환율이라고 그러죠. 환율도 사실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죠. 돈의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달러가 요즘 한 1,200원 정도 하는데요. 1달러가 1,2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달러가 필요해가지고 달러를 살려면 우리나라 돈을 한 1,200원 정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외국 돈의 가격이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이죠. 일종의 환율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예컨대 주가도 또한 가격입니다. 주가도 또한 가격이에요. 주식이 거래되는 가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더 들자면 예컨대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금리도 또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하면 왜 우리가 이자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1억을 빌렸다 그러면 1년에 최소한 500만 원을 이자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라는 개념은 상품 가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임금, 환율, 주가, 금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예컨대 MBC 9시 뉴스데스크를 할 때 보면요. 그 MBC에서 매일 그 9시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MBC 뉴스데스크 하기 전에 잠깐 동안 그 앞에 그 메인 뉴스 들어가기 전에 한 10초 정도 이렇게 뭘 막 보여줍니다. 그 혹시 이 주의 깊게 보신 선생님들 가운데에서는 보신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 뉴스데스크 9시 뉴스데스크 시작하기 전에 한 10초 정도 뭘 이렇게 보여주죠. 보통 뭘 보여주죠? 그날의 환율, 주가, 금리를 보여줘요. 환율, 주가, 금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 얼마였다. 그 다음에 오늘 주가 지수가 얼마였다. 그 다음에 오늘 뭐 금리가 몇 %였다. 이거를 매일같이 보여줍니다. 매일 보여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경제신문을 보면요. 예컨대 매일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신문 같은 왜 그 경제신문 있지 않습니까? 경제신문을 보게 되면 경제신문에서 다루는 기사의 거의 80%가 이것들과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품 가격과 관련된 문제죠. 임금이 올랐다, 내렸다. 그 다음에 환율이 어쩌고저쩌고, 주가가 어쩌고저쩌고,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매일 그 기사로 쏟아내는 그 기사의 거의 한 80%가 결국은 이 가격과 관련된 기사들이다 그랬죠. 경제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의 80% 정도가.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경제신문에서는 왜 거의 80%의 기사를 가격과 관련된 기사로 채우고 있느냐. 그 다음에
MBC 뉴스데스크, MBC에서는 왜 메인 뉴스 시작하기 전에 매일같이 환율과 주가와 금리에 관한 정보를 시청자들한테 왜 매일 제공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경제론 개념에 따르자면, 임금이 변하고 환율이 변하고 주가 금리가 변한다는 얘기는 지금 가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변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경제론 개념에 따르자면, 예, 가격이 변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 자원의 배분. 예, 경제적 자원의 배분 상태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원의 배분 상태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주가가 변했을 거고, 금리가 바뀌었을 거고, 환율이 바뀌었을 거고, 뭐 인플레이션도 뭐 발생했을 거고, 아무튼 모든 가격들이 오늘도 24시간 동안 뭐가 변했을 텐데, 가격이 변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경제적 자원의 배분 상태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 그래서 경제신문이나 뉴스에서 가격에 대한 정보를 매일같이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한국 사회 내의 경제적 자원의 배분 상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빨리 이 가격 정보를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투자할 때를 빨리 찾아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빨리 떼돈 벌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주식 투자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매일같이 경제신문 사다가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에 따르자면 가격의 변화는 곧 경제적 자원의 배분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튼 아무도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가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경제라는 개념에 따르자면 이 현실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누구의 통제나 명령 없이도 예컨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 주체들의 어떤 자발적 판단, 그 다음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기초해가지고 작동하는 어떤 하나의 경제적 메커니즘이 이제 시장경제 개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현실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가격을 설명하는 거다. 가격을 설명하는 거다. 그리고 가격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시장경제 개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시장경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왜 그렇게 결정되고 가격이 왜 변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경제적 자원 배분 상태가 왜 그렇게 바뀌는지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주류경제학입니다. 주류경제학. 그러니까 그 신고전파, 미국식의 신고전파 경제학인 주류경제학에서 자, 가격의 결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그러니까 가격이 왜 그렇게 결정되느냐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개념이 되는 건데요. 근데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옛날에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아마 잠깐 배우셨을 거예요. 뭐 예컨대 뭐 이쪽 우리가 보통 X축이라고 그러죠. X축에는 뭐 어떤 우리가 이제 상품 수량이 있죠. 상품 수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Y축에다가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예컨대 시장에서 수요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사람들이 이 상품을 점점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거죠. 수요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공급 곡선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생산자들은 점점 많은 상품들을 공급하려고 할 거다.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컨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이 형성이 되고 그 점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장 균형 가격하고 시장에서의 균형 수급 양이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뭐 예컨대 시장 균형 하에서 예컨대 이 시장 우리가 빵 시장이라고 하죠. 빵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예컨대 빵의 가격이 1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빵이 시장 안에서 500개가 거래가 되더라라는 거죠.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주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가격의 결정을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경제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수요 공급의 법칙이 뭐라는 것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 공급의 법칙이 경제학에서 이게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은요, 시장 경제론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주류 경제학이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법칙이에요. 왜? 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학 원론 교과서의 제일 첫 번째 장은 항상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경제학 원론 교과서의 첫 번째 장이에요. 항상 수요 공급의 법칙을 가지고서 경제학의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의 법칙이 붕괴가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며 신고전파 경제학 자체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전파 경제학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경제학은 결국 가격의 결정을 설명 못하는 경제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신고전파 경제학, 주류 경제학이라는 게 경제학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으로서의 그 신고전파 경제학이죠. 신고전파 경제학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 법칙 내지는 명제가 바로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류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주류 경제학자들이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자기네들 주장 모든 거를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수요 공급의 법칙은 포기를 못합니다.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경제학이 다 커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 경제학의 가장 우리가 지금 하드코어라고 그러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말 그대로.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주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가격의 결정 과정을 잘 설명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이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이 정말 가격의 결정을 잘 설명하느냐라는 거죠. 가격의 결정을 잘 설명하느냐.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수요라는 게 있고 공급이라는 게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이 형성이 되고 이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의 결정 과정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짚고 들어가 보면 논리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요. 예, 좋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왜 하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그 빵 가격이 100원이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그게 100원이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왜 99원이 돼서는 안 되느냐. 이게 왜 101원이 돼서는 안 되느냐. 그죠? 예컨대 왜 99.9원이 되면 안 되느냐. 이게 왜 하필 반드시 100원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필 반드시 100원이냐.
이거를 사실은 설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자 가격 100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우리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오케이 뭔가 균형 가격이 결정됐다라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더라도 그 균형 가격이라는 게 왜 하필 100원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왜 가격이 99원이 돼서는 안 되느냐? 왜 그게 101원이 돼서는 안 되느냐? 왜 그게 하필 딱 100원이냐? 라는 거예요. 왜 하필 딱 100원이어야 하느냐?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는 절대 가격을 설명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 가격을 설명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왜 설명을 못하느냐면요.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빵 가격이 100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럼 왜, 그 점에서 왜 하필 그 빵 가격이 100원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뭐냐면,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예컨대 70원이고, 이윤이 30원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빵을 500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빵 500개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빵 원가가 70원이고 그 다음에 이윤이 30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빵이 100원에 팔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 즉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빵 가격이 100원으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원가 70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쉬워요. 이건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관찰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빵 500개를 만들어낼 때 평균적으로 예컨대 뭐 밀가루가 뭐 40원어치가 들어가고 밀가루 40원어치가 들어가고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임금을 30원을 줬다. 그러니까 일단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는 70원이다. 이거는 누구나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왜 빵 공장 사장은 이윤을 왜 30원을 왜 가져가는데? 그죠? 이거를 이제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빵 공장 주인은 이윤을 왜 하필 29원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31원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왜 하필 딱 30원을 가져가느냐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빵 가격이 100원이다라는 걸 완전하게 다 설명하게 되는 거야. 완전하게 다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단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성립된다는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점에서 왜 하필 이윤이 30원이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이윤의 원천입니다. 이윤의 원천이 뭐냐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가격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가가 들어가는 건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40원어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빵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를 30원 임금 주고 노동자를 고용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빵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70원이 발생했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근데 가격 안에 이윤이 들어가 있는데 즉 빵 공장 주인이 30원을 그냥 먹더라라는 거죠. 그럼 왜 빵 공장 주인이 30원을 먹느냐? 이거를 설명을 해야 가격이라는 게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설명 안 해요. 이윤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를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윤의 원천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윤의 원천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빵 공장 주인이 이윤을 가져가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빵 공장 주인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일 사무실에서 바둑이나 두고 친구들 불러다가 사무실에 화투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때만 되면 그냥 30원에 이윤을 가져가더라는 거죠. 노동자들은 그 공장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일같이 빵을 만드는데 사장은 그냥
신문이나 보고 있고, 뭐, 틈나면 그냥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친구들 데려다가 그냥 사무실에서 매일 파투 치다가 그냥 퇴근하는데, 때만 되면 아무튼 30원의 이윤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빵 공장 주인은 왜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윤의 크기입니다. 이윤의 크기. 그러니까, 빵 공장 주인이 이윤을 가져가는데, 그게 왜 하필 딱 30원이냐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설명 안 하면 사실은 가격을 설명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설명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류 경제, 특히 시장 경제론이죠. 시장 경제론을 주장하는 주류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가격이 왜 그렇게 결정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설명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그 가격이 왜 하필 그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결국 이윤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윤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아예 이윤의 원천에 대해서 아예 사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자본가나 공장 주인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것으로 일종의 그냥 제품의 원가로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냥 설명한다라는 거죠. 사실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의 법칙이 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가격의 결정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이윤의 원천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가격의 결정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는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